명수는 선영의 모습을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예쁘네, 여보. 명수는 쑥스러운 듯 어색하게 칭찬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선영은 오늘도 저녁 식탁에 앉은 강명수를 보며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국과 정성껏 무쳐낸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명수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계란찜도 신경 써서 준비했지만 명수의 시선은 오로지 거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식탁을 채웠습니다. 선영은 밥알이 튀든 말든 아랑곳 않고 텔레비전 화면 속 야구 경기에만 몰두하는 명수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등짝을 마주한 지 어언 40년.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했던 등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무심하고 낯선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또 텔레비전만 보고 밥 먹어요? 그러다 체해요. 내가 몇 번을 말해요. 꼭 그렇게 밥 먹는 내내 텔레비전을 봐야 속이 시원해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선영의 목소리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잔소리라기보다는 그저 습관처럼 내뱉는 공허한 메아리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레퍼토리. 그녀도 이젠 지겨웠지만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말을 막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명수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씹던 밥을 겨우 삼키고는 응,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알았으니 그만하라는 짜증과 듣기 싫다는 무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짧은 한 음절에서 명수의 모든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말이라는 것을, 아니, 들어줄 마음조차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수는 선영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마치 스위치가 꺼진 듯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에게 선영의 말은 그저 배경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명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밥그릇은 그대로 식탁 위에 놓인 채였습니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먹었으면 그릇이라도 좀 치워주면 어디 덧나나. 내가 당신 식모예요? 내가 당신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이젠 하다 밥그릇 하나도 못 치워요. 내가 당신 아녀야? 선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지만 명수는 이미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든 채 스포츠 채널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터져나오는 야구 해설자의 흥분된 목소리와 관중의 함성 소리가 선영의 말을 집어삼켰습니다. 명수는 선영의 잔소리를 마치 배경음악처럼 흘려듣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문득 자신이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서글퍼졌습니다. 이젠 화를 내는 것조차 지쳤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선영은 묵묵히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전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명수의 무심함과 자신의 지친 마음을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고 자부했던 부부였습니다. 신혼 초에는 작은 일에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썼고 사소한 다툼 후에도 밤새워 이야기를 나누며 오해를 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는 대신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부부의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정보 전달이거나 아니면 선영의 일방적인 잔소리, 그리고 명수의 무심한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이상 궁금한 것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리고 올해로 30세가 된 딸 지우가 퇴근 후 지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빠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엄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집안을 감도는 싸늘한 기운은 지우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봐왔던 풍경, 엄마의 잔소리와 아빠의 무관심, 지우는 늘 그 사이에서 숨죽이며 지내왔습니다. 부모님의 싸움은 격렬한 고성이나 몸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향한 무관심과 차가운 침묵, 그리고 날 선 말들이 오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명수는 고개만 살짝 돌려 왔냐? 하고 짧게 답했고 선영은 고무장갑을 낀 채 우리 딸 왔어? 저녁은 먹었니? 힘들었지? 엄마가 뭐 좀 해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에는 딸에게만 허락된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어깨를 주무르며 피곤한 듯 그러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회사에서 대충 먹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싸워요? 맨날 싸우는 것 같아. 지우의 말에 선영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명수 역시 텔레비전 리모컨을 든 손이 굳었습니다. 스포츠 중계의 함성 소리가 갑자기 낯설게 그리고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싸운다고? 우리가? 선영은 고무장갑을 벗지도 못한 채 지우를 돌아보았습니다. 명수도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고 선영과 지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싸운다는 말조차 어색할 정도로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이었고 무심한 대답은 그저 공기처럼 존재했습니다.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저 지쳐버린 관계. 그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싸움은 감정의 교류라도 있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그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딸의 질문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두 사람의 멍해진 얼굴에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짜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딸의 질문 앞에서 자신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소음으로 들렸을지 깨달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그들의 무관심이 싸움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잊고 지냈던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어떤 감정의 파동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명수는 퇴직 후 매일 아침 늦잠을 자는 대신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눈이 번쩍 뜨였고 잠자리에서 벗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출근길의 분주함도 회사에서의 치열한 업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집안의 침묵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도 신문을 펼쳐도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돌보고 때로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봉사활동으로 바삐 움직였습니다. 명수는 그런 선영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속한 듯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뭐 해 먹지? 명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선영과 함께 식사를 하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퇴직 후 선영과의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선영은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등은 명수를 향한 채였습니다. 글쎄요.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 먹어요. 난 오늘 모임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자신을 향한 무관심을 읽었습니다. 아무거나라는 말은 그에게 당신은 아무래도 좋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명수는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회사에 다닐 때는 그렇게도 꿈꾸던 한가로운 시간이 이토록 지루하고 쓸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바빴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동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저 집에 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현관문을 나서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명수는 혼자 남겨진 공간에서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선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그의 모습은 마치 섬에 홀로 남겨진 사람 같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그는 선영이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과 투덜거리면서도 자신을 챙겨주던 선영의 잔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그 잔소리조차도 이제는 그리운 소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영은 명수가 퇴직한 후 오히려 더 바빠진 듯 했습니다. 명수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녀의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하나 더 얹힌 기분이었습니다. 명수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마당을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눈에는 그저 집에 있는 큰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명수가 퇴직하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뭐 해 먹지? 명수의 질문에 선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녀는 이미 아침부터 집안일과 자신의 스케줄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가기 전 은행에도 들러야 했고 마트에 가서 장도 봐야 했습니다. 명수가 집에 있으니 삼시세끼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명수가 알아서 해결하던 점심 식사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그녀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글쎄요.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 먹어요. 난 오늘 모임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해요. 선영은 최대한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수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바빠서 명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수가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듯한 답답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녀는 명수가 자신의 바쁜 일상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명수는 그저 자신의 외로움만을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오후 늦게 집에 돌아온 선영에게 현관문을 열자마자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침에 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인 듯 했습니다. 선영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 모임은 어땠어? 재밌었어? 명수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질문이 그저 형식적인 인사치레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수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별거 없어요. 선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명수에게 자신의 하루를 구구절절 설명할 기운도 없었고 설명해봤자 명수가 진심으로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빨리 저녁을 준비하고 쉬고 싶었습니다. 같은 공간, 다른 시간. 같은 집, 다른 거리. 명수는 선영의 무심한 대답에 다시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선영이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선영은 그저 지쳐 보였습니다.
선영은 명수의 존재가 자신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에 지쳐갔습니다.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딸 지우의 요즘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싸워? 라는 말이 다시금 두 사람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싸움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서로에게 닿을 수 없는 평행선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오늘도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선영은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어제처럼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싫어 선영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가? 나도 같이 갈까? 선영은 명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행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명수가 따라 나서면 왠지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수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제 혼자 밥을 먹었을 명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행에 잠깐 들렀다가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당신 심심하면 같이 가요. 은행 앞에서 기다리면 되니까. 선영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명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선영은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빛바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푸른 찻집. 여기 아직도 있네. 늘 푸른 찻집. 우리 옛날에 여기 왔었잖아. 선영은 무심하게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명수는 선영의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간판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게, 그때 그 찻집인가? 간판은 그대로네. 명수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선영을 돌아보았습니다. 차 한잔 하고 갈까? 당신 친구 오려면 시간 좀 남았잖아. 명수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굳이 저 오래된 찻집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수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기대감이 비쳤습니다. 선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았지만 정겨운 분위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오래된 팝송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벽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시간은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여기 그때 그 자리 아니야? 창가 자리. 선영이 먼저 알아보고는 창가 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명수도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 그때도 이 노래 나왔던 것 같은데. 명수가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랬나? 난 기억 안 나는데. 여전히 무심한 말투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난다고? 여기서 당신이 나한테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 명수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영은 명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얘기? 그때 당신이 내 발 밟아놓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만 빨개졌던 거? 선영의 목소리에는 살짝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그 시절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당신한테 그때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알아. 당신이 나한테 오빠, 나 사실 오빠가 좋아라고 했던 날이잖아. 명수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선영은 명수의 말에 황당하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먼저 고백했다고? 말도 안 돼. 그때 오빠가 나한테 선영아, 나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라고 했잖아.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져서. 선영은 명수의 엉뚱한 기억에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하.
진짜 웃긴다. 내가 먼저 고백했다고? 말도 안 돼. 명수는 선영의 웃음에 덩달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런 오글거리는 말을 했다고? 에이, 설마. 당신이 먼저 그랬다니까. 설마는 무슨 설마야. 그때 오빠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져서 선영은 다시 한번 웃음이 터졌고 명수도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오래된 찻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웃음이 가신 후 찻집 안에는 다시 잔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묘하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선영은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웃긴다. 그런 것도 다 기억하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수는 선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런 것도 다 잊었나 했지. 그의 말에는 조금은 서운한 듯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왜 웃었지? 이 사람하고 이렇게 환하게 웃어본 게 얼마만이지? 선영은 문득 딸 지우가 요즘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싸워? 라고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시간들. 그 무관심 속에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이 오래된 찻집에서 빛바랜 추억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드는 듯 했습니다. 명수 역시 선영의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선영이가 웃었다. 저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본 게 언제였더라? 그는 선영의 웃음소리가 마치 잊고 지냈던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잠깐, 아주 작게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5월 15일.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명수는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주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제 찻집에서 명수와 함께 웃었던 그 짧은 순간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던 것입니다. 강명수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명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생일 축하해, 여보라는 말이 나올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명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오늘 날씨 좋네. 하고 무심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선영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역시나 그녀의 작은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명수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수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다시 소파로 돌아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선영은 묵묵히 식탁을 치웠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 뭐, 기대한 내가 바보지.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후 내내 선영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명수의 동선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그저 소파와 방을 오갈 뿐이었습니다. 낮잠을 자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그 어떤 특별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이 그저 평범한 하루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고 딸 지우가 들어섰습니다. 지우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지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명수가 잊은 자신의 생일을 딸은 기억하고 챙겨준 것입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선영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선영은 꽃다발을 받아들고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휴, 우리 딸. 이런 걸 다 준비하고. 고마워.
선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명수를 힐끗 보았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도 꽃다발에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명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 축하한다고 말이라도 해줘야지. 지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제야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고 지우와 선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이 엄마 생일이었나?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 여보. 명수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잊혀진 하루가 위로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깜빡한 일이었겠지만 선영에게는 자신의 존재가 그만큼 무심하게 여겨진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선영은 지우가 건넨 꽃다발을 품에 안았습니다. 꽃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우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명수의 무심함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녁 식탁은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했지만 명수의 미안함과 선영의 서운함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우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명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명수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명수 옆에 앉았습니다. 명수는 선영이 옆에 앉자 살짝 움찔했습니다. 여보, 선영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돌려 선영을 보았습니다. 응? 왜 그래, 여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명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얼굴.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문득 찻집에서 명수와 함께 웃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짧은 웃음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선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랑 같이 웃고 싶은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맙단 말 한 적 있어? 라는 질문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함께 웃고 싶다는 너무나도 소박하고 간절한 바람만이 그녀의 입술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명수는 선영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선영의 눈물 맺힌 눈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그의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그는 선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리가 존재했습니다. 선영의 말은 명수의 무심함에 대한 가장 아픈 고백이자 동시에 아직 남아있는 사랑의 마지막 외침 같았습니다. 명수는 선영의 나도 당신이랑 웃고 싶은데라는 말을 밤새도록 곱씹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맺힌 눈과 떨리던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영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리고 그 무심함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웃고 싶다는 말을 듣는 것이 왜 이토록 낯설고 또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오랜 친구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는 명수의 대학 동기이자 평생을 함께한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명수는 철수에게 만나자고 했고 두 사람은 늘 가던 동네 뒷산의 정자에서 만났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명수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야, 철수야. 내가 요즘 잠이 안 와. 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는 명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영 안 좋네. 선영이랑 또 싸웠냐? 철수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명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싸운 건 아니야. 싸울 힘도 없어, 이젠. 그냥 어제 선영이 생일이었는데 내가 깜빡했지 뭐야. 지우가 꽃다발 들고 와서야 알았어. 명수는 멋쩍게 웃었지만 그의 웃음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자네도 참.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가끔 마누라 생일 까먹어서 혼나는데 뭐.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선영이가 나한테 그러더라. 나도 당신이랑 웃고 싶은데 그러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고. 명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철수야. 이젠 선영이랑 나랑 사랑이 아니고 그냥 책임 같아. 의무감으로 사는 것 같다고. 이 나이에 무슨 연애질이겠냐마는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다. 명수는 조용히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관계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철수는 명수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수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연애질? 웃기고 있네. 젊은 애들처럼 불같이 타오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나? 그건 잠깐이야. 잠깐 불꽃처럼 타오르다 꺼지는 거라고. 철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그 책임이라는 거 말이야.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한 것 같고,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잔소리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게 다 책임이지. 근데 그 책임이 뭔 줄 알아? 그게 바로 사랑이야. 그 책임도 사랑이라고. 명수는 철수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생각해봐. 자네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누가 옆에서 간호해 줄 것 같아? 자네가 힘들 때 누가 자네 편 들어줄 것 같아? 자네가 늙어서 힘없을 때 누가 자네 손 잡아줄 것 같냐고. 다 그 책임감으로 사는 거야. 그 책임감이 없으면 부부가 아니지. 그 책임감 속에 사랑이 다 녹아있는 거라고. 철수는 명수의 어깨를 다시 한번 툭 쳤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좋아서 미쳐서 사는 거고, 늙어서는 서로 책임지고 의지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자네가 선영이한테 미안하고, 선영이가 자네한테 웃고 싶다고 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야.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해. 그냥 남처럼 사는 거지. 명수는 철수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책임이 사랑이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사랑을 바라봤는지 깨달았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감정만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쌓인 신뢰와 의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책임감이야말로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이라는 것을. 선영의 나도 당신이랑 웃고 싶은데라는 말은 그녀가 아직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선영이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젊은 날의 선영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는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명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선영 몰래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꽃집에 들러 선영이 좋아하는 장미 한 송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들러 선영이 젊은 시절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것을 떠올리며 요즘 그녀가 읽고 싶어 하던 책 한 권을 골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작은 카드에 정성스럽게 몇 자 적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당신이랑 같이 웃고 싶다. 명수는 집에 돌아와 선영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꽃과 책, 그리고 카드를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조차도 어색하고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선영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침실로 들어섰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장미 한 송이와 책, 그리고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명수의 글씨를 읽어 내려가는 선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당신이랑 같이 웃고 싶다. 선영은 꽃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마음에 울컥했던 것입니다. 명수는 쑥스럽고 심장이 쿵쾅거려 일찍이 잠든 척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서로에게 닿지 못했지만 아주 작은 발걸음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명수는 아침 식탁에서 선영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선영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미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선영이 묵묵히 식탁을 치우는 동안 명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나갈까? 명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선영이 거절할까봐 불안했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멈추고 명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어디를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바람도 쐴 겸 같이 좀 걷자고. 며칠 전 찻집도 갔었잖아. 그는 며칠 전 찻집에서의 짧은 웃음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선영은 명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함께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나 준비 좀 하고 나올게요. 선영의 대답에 명수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선영은 방으로 들어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복을 고르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 입던 편안한 옷 대신 조금은 신경 쓴 듯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명수는 거실에서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방문을 향했습니다. 얼마 후 선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명수는 선영의 모습을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조금은 화사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화장이 되어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쁘네, 여보. 명수는 쑥스러운 듯 어색하게 칭찬했습니다. 칭찬이라는 단어조차 어색할 정도로 그는 선영에게 이런 말을 해본 지 오래였습니다. 선영은 명수의 칭찬에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뭐가 예뻐요? 다 늙었는데. 그녀는 투덜거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작은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고 선영은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선영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명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까? 옛날에 우리 자주 걷던 길. 라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동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상점들, 오래된 담벼락, 그리고 그들의 젊은 시절 추억이 깃든 장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 옛날에 우리 떡볶이 사 먹던 데 아니야? 명수가 오래된 분식집 앞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그곳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신이 내 떡볶이 다 뺏어 먹었잖아. 선영의 목소리에 작은 웃음기가 섞였습니다. 명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이 남겨서 아까워서 먹은 거지. 두 사람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색함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을 걸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공원 입구에 다다랐을 때 명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선영도 덩달아 멈춰 섰습니다. 명수는 선영을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작은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명수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뜨거웠던 손. 수많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언제부턴가 서로에게 닿지 않던 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을 명수의 손 위에 포겠습니다. 명수의 손이 선영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나란히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손은 따뜻했다. 그거면 충분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온기였다. 이 온기가 우리를 다시 이어줄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 따뜻한 손길에서 피어났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